네, 이동통신 사용자들조차 모르고 있던 잠자는 마일리지를 내년부터는 통신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최용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통신사도 항공사처럼 마일리지, 그러니까 멤버십 포인트 말고 이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네. 고객들이 모르고 있고 네. 아셨어요? 몰랐죠. 저는 몰랐거든요. 예. 좀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용할 때도 많지가 않아서 근데 뭐 기존에는 그러니까 7년 지나면 또 자동 소멸되기도 소멸되고, 했었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통신사들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시켜준 건데 내년부터 뭐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어제부터 보도가 나와서요. 제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한 3만 포인트 정도 돼요. 그게 몇 년 동안 쌓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4, 5년 쌓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7년이면은 소멸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쓸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고. 예. 그러니까 답을 준다라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게 지금 쌓인다는 마일리지가 우리가 흔히들 영화를 본다든지 커피숍을 가서 사용하는 그런 멤버십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 자, SK텔레콤은 레인보우 포인트라고 있고요. 또 KT는 장기 마일리지라고 있고 장기 마일리지. LG U+는 이지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지 예. 포인트. 이거 홈페이지 가셔서 내 지금 쌓여 있는 마일리지가 몇 포인트인지 한 번씩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와 함께 지금 마일리지 존재 자체를 홍보를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체를 내년부터는 통신비 결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았더니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55억 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다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통신비를 줄이는데도 좀 이용이 될 것이라고 하던데 뭐 네.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참 뭐랄까 효과가 많다 적다 하고 이야기하기 곤란한 게 보통 4인 가족에 휴대전화가 한 적어도 3대는 있거든요. 그쵸?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비용으로 하면은 그거 다 합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차감이 되겠지만은 이것이 가계비 전체에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 지금 예. 실내로 지금 최 의원 경제평론가 3만 점 모이셨다면서요? 예, 5년 예. 동안. 예. 그러면 한 달에 500원 꼴이잖아요. 그렇죠. 500원 내려가 보자 뭐 큰 도움은 안 될 그러니까 테니까. 이게 1,000원당 5점 내지 10점 가량, 1,000원당 5점 내지 10점 가량 적립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짚어주셨습니다만 통신사의 마일리지랑 멤버십 포인트랑 다른 다르죠.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확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는 꼭 그렇게 겁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예.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예, 어쨌든 예. 홈페이지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앱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부터 통신비 기본료 인하 공약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 선거까지 계속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거 후보 시절에 통신비 인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계랑 같이 회의를 해야죠. 물론 지금 통신비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걸 가지고 보편요금제라든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된 이야기를 협의를 중에 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이런 포인트 가지고 소위 표현하기 좀 미안하지만 퉁친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655억 원을 뭐 전국으로 치면 그게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예.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였었는데 소멸된다고 하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만 배불러 준 그렇죠. 건데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대책 마련이 뭐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실 정액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고요. 이미 소멸된 소비자들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소멸된 사람들은 마일리지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을 때 못 돌려받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소멸된 거 다시 돌려달라 해서 시위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과거에 종량제 가입자만 해당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못 돌아간다. 그러면 지금 소멸된 것까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통신 그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상식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많이 있죠. 7년이니까 저도 소멸이 많이 됐겠네요.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한편 3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위장이혼까지 감행한 고액 체납자의 금고에서 네. 저희 뉴스 리포트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뭐 갔더니 현금도 많이 나오고 예. 골드바도 나오더라고요. 골드바도 나오고, 예,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그 지난 1일 국세청이 이제 최근 경찰 입회하에 원래는 세무공무원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올까봐 경찰 입회하에 3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제 수색을 단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했다라고 해가지고 부인에게 다 줘서 나는 세금 낼 돈이 없다.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국세청 직원들은 그렇다고 그걸 다 믿지 않고 다 탐문 수사까지 다 해가면서 같이 사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경찰 입회에 들어갔는데 수색 끝에 금고 2개를 찾아냈고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있었지만 설득해서 스스로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저기는 지금 문을 따더라고요. 예, 저 그렇습니다. 어떤 집 그런 집도 있었는데 워낙 많이 그러니까 수색을 어쨌든 했으니까. 같이 살지만 서류상에서 이혼만 한다는 이혼만 거죠. 한 거죠. 그렇군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군요. 근데 여기 5만 원권 현금 다발, 그리고 4억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돈이 있는데도 안 낸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이 사람의 그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 수십억 원, 그러니까 이제 1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증여세 부과 통보했다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버신 분들도 잘 내시는데 이렇게 돈이 많으시면은 더 잘 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예. 항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원천징수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법도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미술품을 사서 미술품을 이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에 보관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도 있다고 네. 하던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이거는 종합소득세죠. 예. 종합소득세인데 이제 8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데 고미술품이라는 것은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감정가로 이제 자녀가 있는 대표 이렇게 미술 법인에다가 중개법인 등에 보관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돈 좀 있고 좀 이렇게 이런데 그 좀 약사 빠르게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림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뭐랄까 재산을 은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금 낼 돈 없다라고 찾아가 봐서 그냥 국세청 직원들 소파 밑에 뒤져보면요 여기 현금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다라고 하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다 수법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자, 2004년 이후에 고액 또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뒤에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명단에 남아있는 개인과 기업이 무려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상습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상습적인 체납자가 느는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좀 근데 분석해 봐야 될까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그 발표, 그러니까 매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작년까지는 기준이 3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억으로 좀 낮췄죠. 낮췄더니만 그렇죠. 더 늘어난 건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하다. 즉 재산이 있고 이랬을 경우 버티면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도피라든지 지금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층부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2004년 이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도덕적인 해이가 윗물부터
흐려지니까 아래까지 퍼져 나간 유명인도 거다. 그러는데 내가 해서 뭐 하겠어 이런 마인드가 좀 당연하죠. 커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 사회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적폐청산 뭐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사실 뭐 민주사회에서 위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상당수 재산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이지 않았을 때 일반 서민들이 아이 뭐 세금 이 정도야 더 많이 해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여전히 뭐 이름이 알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라든지 예. 뭐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안 내고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연예인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못 낸 사람도 있겠죠. 없어서 못 낸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빤한 유리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박탈감 느끼게 국민들이 됩니다. 잘 해줘야 또 국민적 뭐를 해줘도 가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예, 네, 좀 이게 안타까운 뭐 마음이 좀 드네요. 사후 징수보다는 사전에 잘 낼 수 있는 문화가 잘 조성돼야 할 것 같은데 좀 예. 어떤 대응이 필요할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국세청에서는 지금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한 20억을 포상한다. 그러니까 20억 포상이요. 탈세하는 거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실명 신고했을 때 20억을 포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재산 숨기 수법이 다양해지지만 이전에 스스로 세금 체납하지 않고 내는 양심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